헤드라인입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 총재가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현재 실질금리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여행사들의 일본 방문객 수를 기존의 60% 수준으로 축소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건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되며 양국 간 긴장이 관광 사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위안대에 진입하며 약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내수 진작을 위해 통화 절상을 용인한다고 하는 관측이 나오면서 위안화 강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최대 기업 빈그룹이 97조 원 규모의 남북 고속철도 사업 수주를 돌연 포기했습니다.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빈그룹 계열사 주가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 증시 라이브의 박지원입니다. 어제 오늘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참 따뜻합니다. 산타클로스가 조금 늦게 도착했는지 미국 S&P 500과 다우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고 기분 좋게 퇴근을 했는데요. 그 덕분에 오늘 아침 문을 연 우리 코스피와 일본 니케이 지수도 방긋 웃으면서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특히 일본 소식이 재밌습니다. 도쿄 물가가 2.3% 올랐다라고 발표됐는데 이게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온 거지만 일본 은행의 목표치인 2%는 여전히 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니케이 지수는 0.85% 상승 중입니다. 비록 오늘 홍콩이나 호주는 박싱데이라고 해서 쉬어가지만 우리 시장은 연말 랠리의 불씨를 살려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0.63% 상승 중이네요. 2025년의 마지막 금요일 적토마처럼 힘차게 달릴 새해를 준비하는 기분 좋은 마무리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어서 수익이 배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시아 증시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이제 곧 적토마의 해인 2026년이 밝아오는데요. 환율은 춤을 추고 미국 연준은 바뀐다고 하고 내 자산을 어디다 둬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들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FICC 리서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많은 매체에서 소통 전문가로도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어려운 이야기도 좀 쉽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계셔서 그런지 또 내년 랠리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뭐하고 보내셨습니까? 뭐 가족들하고 보내고 또 와이프랑 아기랑 같이 다른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 뭐 저녁도 먹고 뭐 재밌는 게임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산타는 보셨나요? 네. 뭐 증시에는 산타가 온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저희 딸도 이제 산타를 믿는 나이가 아니라서 아닌가요? 네, 산타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장님, 저는 일단 그래도 크리스마스 날 살짝 산타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저희 집 안까지는 좀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 과연 미국과 일본 또 한국까지 산타랠리가 올 수 있을까요? 뭐 일정 부분 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전적 의미라고 본다면 크리스마스 전후가 아니라 좀 연초까지도 이어지는 게 산타랠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흐름들은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연말에는 좀 수급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가 강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4,100선을 넘어섰고 미국 증시도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그리고 또는 흥분하기보다는 조금은 차분하게 연말 장세를 맞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고 해서 CT에서 발표하는 그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보통 상승을 하면 리스크 오프,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다. 하락을
말하면 리스크 온, 위험 선호 심리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0.2 밑으로 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험 선호 심리가 최정점에 도달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쉬었다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산타랠리 이렇게 최근 반등에서 최근 상승에서 조금 대응을 좀 약하게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는 연말 뭐 배당락이라든지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수급 교란 요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천천히 모아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 함께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은 새해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한다고 해서 지금 채권 개미분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또 글로벌 돈줄도 마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더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실질적인 타격이나 또는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수급에 의한 채권금리 상승은 아마 일본 쪽에 좀 국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금리 레벨이 좀 아직까지는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4.1에서 4.2 되게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등락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도 조금 수급 변수로 인해서 조금 많이 높아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제 1월 초에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그리고 1월 중순에 물가 지표를 또 한 번 확인하고 그리고 1월 말에 FOMC를 지나면서는 조금 더 하향 안정세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국내 한국 국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튀었죠. 5월 저점으로 뭐 급등세가 나타났었는데 이런 급등 과정에서는 금리 인하가 끝났다라는 불확실성을 넘어서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할 정도의 반응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한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한국 국채 금리 또한 저희는 지금 레벨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미국 같은 경우는 26년 내에 2번 정도 금리 인하, 한국도 2분기 중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 보고 있어서 좀 하향 안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일본 국채 같은 경우는 수급 변수가 조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거나 좀 상반감력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금리 인상이 단행되었고 향후 몇 달 내에 다시 금리 인상을 하기 좀 어렵겠죠. 이런 수급 흐름들만 조금 더 소화해 나가게 된다면 저는 일본 국채 금리도 단기 오버슈팅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레벨업보다는 고점을 형성하면서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과 심리 변수로 인해서 한국 그리고 미국, 일본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하고 좀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 방향성이 채권금리 방향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좀 더 안정성을 보이지 않을까,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현실화되게 된다면 아마 증시에도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좀 안정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네. 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최근 엔화도 네. 요동치고 있어서 엔테크 고민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엔화가 또 아시아 통화의 큰 형님 노릇을 하다 보니까 뭐 위안화나 우리 원화 환율에도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부장님께서 보시는 2026년 엔화의 적정 몸값, 아시아 환율의 기상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엔화 같은 경우는 그냥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엔화가 강세로 가서 24년 8월과 같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랑 지금은 다른 흐름입니다. 저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4년 8월에는 어마어마한 급락세, 그러니까 엔화가 초강세를 급진적으로 보여줬었는데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24년 8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안정되고 그로 인해서 엔화 약세에 대한 포지션,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유동성을 공급함에 따라서 엔화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엔화 매도세가 지속되었고 사상 최대 매도가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세력이 많았던 데 반해서 거기에서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센 그림으로 급락을 했죠. 단 5주 만에,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쌓아놨던 엔화 약세에 대한 베팅이 단 5주 만에 강세 베팅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센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는 거 다들 인지하고 있고요. 인상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고, 그리고 엔화 강세에 대한 베팅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엔화 강세, 급진적인 엔화 약세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국가별 통화는 자국 흐름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위안화는 앞서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강력한 내수 부양 정책에 기반한 위안화 강세 압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80원을 넘어서 1,500원 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최근 정부 당국의 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대응책들이 들어오면서 단숨에 1,45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흐름이 왜 나타났냐? 펀더멘탈, 매크로적인 변수라든지 큰 흐름에서의 원화 약세 압력이라기보다는 좀 심리랑 수급적인 변화에 의해서 엔화가 약세가 심해졌기 때문에 빠르게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한테 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투자가 많았다. 세 번째로는 유동성이 한국이 훨씬 더 많이 풀렸다. 요 세 가지를 보게 된다면 저는 1,480원이 정점이었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 여기서 더 1,500원, 1,600원 가려면 2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줘야 될 텐데 200억 달러는 최대치입니다. 맥스고요. 150억 달러가 될지 100억 달러가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즉 200억 달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 더 많아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해외 투자가 너무 많다. 그 부분은 저희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유동성 환경이라든지 지금 미국 달러의 흐름들을 봤을 때 달러가 좀 약해지게 된다면 오히려 미국으로 가는 돈보다는 글로벌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동성이 한국이 더 많이 풀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는 그랬지만 최근 미국은 금리 인하를 3번 연속 단행했고요. 그리고 12월 12일부터는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언제든지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향후 방향성을 봤을 때는 유동성의 힘이 아마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좀 더 우위를 보일 수 있어서 저희는 원달러 환율은 지금 정점을 지났고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면서 2026년 상반기 중에는 1,4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부장님께 밸런스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높게 올라온 그런데 미래가 확실한 미국 증시 또는 아직 덜 오른 그런데 좀 불안한 아시아 증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어디입니까? 전 아시아 증시입니다. 아시아 증시요? 왜 아시아 증시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높게 올라서 근데 더 오를 것 같아서 미국 증시를 타야 될지 아니면은 비교적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아시아 증시에 올라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달러의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올해 초 고점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선진국 대비 신흥국, 신흥 아시아 증시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상대적 강세. 그러면 달러가 어디까지 갈까라는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주도하는 나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간의 경기 격차가 좀 좁혀지는 과정이라면 달러 인덱스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2026년 상반기까지는 90포인트 초반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는 아마 미국도 잘 가긴 하겠지만 미국보다는 신흥국, 신흥 아시아가 좀 더 우호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의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한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AI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9월, 10월 달에 코스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때 강한 흐름들을 보였던 5개 지수를 보면은 1등이 한국, 2등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3등이 일본, 4등이 대만, 5등이 미국 나스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플러스 정책 수혜주들이 좀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보다는 미국도 잘 가긴 하겠지만 미국보다는 아시아 국가,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좀 더 아웃퍼폼 할 수 있고 정책이 들어오는 국가 그리고 AI 반도체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들이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어디를 봐야 되고 그 안에서도 업종들로 들어가면은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희 최선 국가는 한국이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큰 매크로 흐름 안에서 국내 정책 변수가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세제 개편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렇죠. 1차, 2차, 3차 이제 내년 초반이 되면 3차 상법 개정도 통과되겠죠. 그렇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분들이 좀 완화되고 좀 더 정상화될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보면은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렇지만 PER은 지금 10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중국, 대만, 다른 신흥국보다도 저평가된 수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PBR 측면에서도 지금 ROE가 12%를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PBR은 1.2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이 1.4에서 1.6배 수준에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갭을 메운다는 차원에서 한국이 좀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마이크론 실적에서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 또한 한국이라고 보고 있어서 한국 그리고 반도체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오늘 삼성전자가 흐름이 꽤 괜찮더라고요. 3% 이상 오르고 있고 오늘도 노무라 증권에서 16만 원까지도 네. 갈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해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가는 힘은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9월, 10월 달에 딱 2달 만에 한 30%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때와 비슷한 흐름이 2026년 상반기에도 전개될 수 있다. 즉 2026년 상반기 예고편이 9월, 10월 흐름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한다, 업사이드가 높아진다라는 기대가 있었다면 26년 상반기 중에는 어디까지 갈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론이 다음 분기 EPS 가이던스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70에서 80%를 상향 조정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가이던스를 내놨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레벨업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실적이 레벨업되는 만큼 코스피 업사이드는 더 커질 겁니다. 지금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가 407, 406포인트거든요. PER 10배가 4,060에서 70선이고 여기에 10%가 붙어주게 된다면 4,400에서 4,500, 20%라고 한다면 5,000선에 근접하겠죠.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추정키로는 이익이 올라가는 것만큼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질 것이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자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자와 닉스 합쳐서 200억 영업이익 이상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는데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그림이라서 저희는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코스피 레벨업, 코스피 5천 시대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코스피 5천 시대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 안에서 반도체가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님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따님에게 지금 당장 삼성전자 주식을 더 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SK하이닉스를 더 사주시겠습니까? 저라면은 전자를 조금 더 비중을 높여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자의 실적 측면에서의 업사이드가 좀 더 있을 수 있고요. 파운드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서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또 하나의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측면에서 업사이드를 바라보게 된다면 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닉스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상단을 어디까지 열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마 4분기 1월 말쯤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기업 자체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주는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 전자와 닉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지만 업사이드 측면에서 본다면 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주식만 하기에는 사실 좀 불안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건드리는 게 금 또는 네. 비트코인인데 네. 남들 다 수익 냈는데 나만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막 뛰어가는 그림의 자산군에 또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지수나 아니면 자산이나 종목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보통 그렇게 된다면은 업사이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직까지 눌려 있고 관심 없고 아직까지 실망감이 팽배한 자산군에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많은 분들이 지금은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아니 올해 6월만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이 정도로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올해 저점 이후 80%가 올랐고 최근 20% 조정받고 있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아직도 관심이 높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금, 은,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들어가서 모든 걸 배팅하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신다면 2026년 상반기 중에는 또 다른 유동성 모멘텀과 정책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가상화폐 그쪽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금은 비트코인 안에서 가상화폐 조금 더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역시 이경민 부장님이시다라고 네. 하면서 엄청 아닙니다. 쏙쏙 귀에 잘 들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새해 우리가 좀 가장 조심해야 할 복병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왜냐하면 사실 내년에 파월 의장이 또 물러나게 되고 네. 거기에 따른 변수도 클 것 같고 또 금리 인하 신호로 이걸 반기면 좋을지 아니면 또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자극하는 건 아닌지 우려감도 같이 섞여 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상반기 중에는 경기 불확실성을 조금 걱정하고 있고요. 하반기 중에는 물가 상반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를 보게 된다면 그렇게 뚜렷한 흐름들은 아니거든요. 지난 분기 굉장히 강한 성장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4분기까지 그럼 또 내년 1분기까지 성장을 그 정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아있고 최근 고용 지표도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11월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최근 물가 전망이 레벨 다운 되어서 물가 경로가 당초에는 그러니까 11월 물가가 발표되기 전에는 올해 4월 물가를 저점으로 반등 국면이야라는 그림에서 최근에는 9월 물가를 고점으로 둔화 국면이야라는 그림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고용 지표라든지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 다소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경기가 불확실성해진다, 경기가 침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는 더 많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재정 드라이브는 더 세지겠죠. 그러면 정책 동력에 의해서 더 업사이드를 높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만에 하나 상반기 중에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적극 비중 확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하반기 중에 좀 물가 상반이 높여지는 그러니까 미국도 경기를 턴어라운드하고 중국 물가도 좀 안정화되고 좀 업사이드를 높여가고 유가가 좀 더 올라오게 된다면 하반기 중에는 물가로 인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때는 물가 레벨 그리고 통화정책 스탠스에 따라서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 변수 그리고 물가 변수 두 가지가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경기 변수에 의한 등락은 비중 확대 기회, 하반기 중에는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2026년은 무작정 달리기보다는 좀 안전벨트를 잘 매고 기회를 엿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랫동안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킹달러가 요즘 체면을 제대로 구기고 있습니다. 무려 22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돈에는 매력이 있죠. 그 매력은 보통 금리에서 나옵니다. 그동안 미국은 금리가 높아서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몰렸는데 이제 미국만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반면 유럽이나 일본은 우리는 금리 안 내려 혹은 오히려 올릴 거야 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전교 1등 학원비는 비싸지는데 옆집 유럽이나 뒷집 일본 학원비는 그대로거나 비싸지고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당연히 혜택이 더 많은 옆집으로 이동을 하겠죠. 두 번째는 탈동조화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전 세계가 다 같이 내렸는데 지금은 각자 사정에 맞춰 따르국밥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래 화면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는 디버전스, 차별화라고 합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는 뚝뚝 떨어지는데 유료화나 엔화는 상대적으로 몸값이 비싸지면서 달러를 더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셋째, 특히 일본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일본 정부가 엔화 가치 너무 떨어뜨리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고 엄포를 놓으면서 엔화가 힘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달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힘든데 일본이 뒤에서 발을 거는 격이 된 겁니다. 이처럼 아시아 통화들의 반격이 거센 가운데 이번엔 중국 이야기로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최근 외환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사건이라 불릴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중국의 위환화가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달러당 7위안의 울타리를 뚫고 드디어 6위안대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15개월 만에 벌어진 이 변화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크가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그동안 중국은 위환화 가치가 너무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7위안이라는 선을 딱 긋고 지켜왔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 정부 인민은행이 이제 위환화가 좀 비싸져도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슬쩍 길을 터준 겁니다. 덕분에 1년 3개월 만에 위환화 몸값이 제대로 대접받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요즘 중국 증시가 다시 살아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려고 달러를 위환화로 바꾸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 당연히 위환화 가격은 올라가겠죠. 게다가 연말이라 중국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온 달러를 다시 위환화로 바꾸는 시기라 힘이 더 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그러면 우리한테는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원화와 위환화의 동행 때문입니다. 위환화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 원화도 덩달아 힘을 얻습니다. 실제로 어제 우리 위환 당국이 개입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 밑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위환화가 앞에서 끌어주니 원화 강세에 날개를 단 셈입니다. 이처럼 환율의 판도가 바뀌고 통화의 다극화가 시작됐다라는 것, 우리가 알던 기존의 투자 공식 역시 변화해야 한다라는 신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략 하나씩 이 시간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들의 흐름도 지금 어떤지 체크해보죠. 오늘은 이 시간 서희 캐스터, 문정 캐스터와 함께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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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본 시황과 중국 시황 오늘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산타 일보대는 좀 오고 있을까요? 산타가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벌써 금요일인데요. 모두 연말을 지내느라 거래는 좀 한산합니다. 다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니케이는 현재 0.92% 상승하고 있고요. 토픽스 역시 0.52% 상승하며 기초 체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잘 버티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이 12월 결산 기업들의 배당 우대 기준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까지 들고 있으면 받을 수 있다라는 날이라 개인 투자자들 매수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고요. 일본 정부 쪽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방위비 확대 또 재정 지출 같은 이 돈 쓰는 정책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이게 시장에서 은근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 증권거래소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기업 가치 좀 높여주세요라는 압박 덕분에 자사주 매입 주주환원 기대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 지표가 다양하게 발표가 됐었는데요. 우선 2시간 전에 발표된 12월 도쿄 물가 지표입니다. 신선식품을 뺀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3%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이 2.5%였으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는 조금 덜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기요금이 내려간 영향이 꽤 컸는데요. 겉으로만 보면 물가가 좀 진정되는 것 같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이 특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뺀 물가, 즉 수요가 얼마나 살아있느냐를 보는 지표가 이번에 2.6%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2% 목표를 웃도는 수치고요. 그리고 같은 시각에 나온 11월 실업률도 2.6%, 고용도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리를 하면 물가는 조금 식는 중이고 일자리는
버티고 있다. 즉 일본 경제가 급하게 꺼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 지표들은 내년 1월 22일부터 23일 열리는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의 핵심 판단 재료가 됩니다. 일본은행이 당장 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더라도 추가 인상 가능성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금 로테이션이 이 기타 제품, 정보통신, 증권 같은 이 공통적으로 경기 바닥 기대와 정책 영향이 받는 업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는 이런데요. 금리가 더 급하게 오르진 않겠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 연말을 앞두고 정책 수혜주 또 되돌림 종목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광업, 운송 쪽은 약합니다. 금리나 환율 변수에 민감한 업종들은 잠시 쉬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수 기여도 보겠습니다. 지수 자체는 버티고 있지만 장 초반에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 초대형주들이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이나 도요타 같은 초대형주가 장 초반에는 소극적이었다가 지금은 방향성을 위로 바꾼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전반이 다시 산다기보다는 골라서 사는 장이 조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트맵으로 좀 더 자세한 업종별 표정들 보겠습니다. 보험주는 지금 초록불에 띄고는 있지만 강한 녹색보다는 민트색에 가깝습니다. 금리가 더 오를까 말까라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 모드가 조금 이어지고 있고요. 장 초반에 종목별로 움직임이 꽤 제각각이었습니다. 개별 재료에 따라 오르는 종목 또 빠지는 종목들이 섞이면서 테마 장세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시점으로는 장 초반에 하락했던 소프트뱅크는 2.77% 상승했고 도요타도 지금 소폭이지만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전 스시 좋아합니다. 서희 저는 기사는? 스키야키. 둘 다. 둘 다 일본 음식이네요. 그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니까. 방금 말하니까 또 생각이 나가지고. 네. 이렇게 음식이 다양하게 있는데 요즘 AI 메모리 시장은 이 미슐랭 레스토랑 같습니다. 손님은 폭증했고 주문은 계속 쏟아지는데 이 문제는 주방에 전기도 많이 먹고 조리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쓰는 메모리는 맛은 좋은데 불은 너무 세게 써야 하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일본 대표 레스토랑 오너 같은 존재인 소프트뱅크가 한때 잘 나갔던 베테랑 셰프 후지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소프트뱅크가 만든 새 회사가 중심이 되고 후지스가 함께 참여해서 기존 HBM을 대체할 차세대 AI 메모리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용량은 기존보다 2배에서 3배, 전력 소모는 절반으로 낮추고 가격은 비슷하거나 더 싸게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양산 목표는 2029년이고요. 그동안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가 거의 독점을 해왔지만 일본도 점진적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로 다시 도전하는 건데요. 소프트뱅크와 후지스 주가가 AI 메모리 투자 기대 속에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화 흐름을 잘 이해시켜주는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결국 122조 엔, 사상 최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채 발행도 29조 엔으로 여전히 큰데요. 이런 재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화 움직임도 다시 민감해졌습니다. 요즘 엔화는 경제 체력보다 이 심리와 분위기에 더 흔들리는 상태인데요. 정부에 대한 의구심이나 이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환율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리스마스나 이제 연말 휴장으로 거래가 얇다 보니까 개입 경계는 남아 있어도 움직임 자체는 크지가 않고요. 오늘 달러에는 156엔 초반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분 혹시 드라이브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좋아하시나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집에 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맞다. 맞아요. 그러면 드라이브 하면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무작정 그냥 쭉 가는 게 좋으신가요? 저는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는 상태로 가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설레지 않을까요? 지금 경제, 2년물 국채 금리가 약간 지원 앵커의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채 금리가 조금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2년물은 쉽게 말해서 앞으로 1년에서 2년의 정책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는 구간인데요.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건데 지금 시장은 BOJ를 과연 얼마나 믿고 있을까요?
아, 그렇게 신뢰하진 못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닥 그렇게 신뢰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어제 일본 국채 2년물 입찰에서 수요가 기대보다 약했습니다. 금리는 1.125%까지 올라서 1996년 이후에 최고 수준을 찍었는데요.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 이후에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명확히 말하지 않으면서 이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일본이 바라던 건강한 인플레이션과는 조금 다릅니다. 임금보다 환율이 먼저 움직이면서 엔화 약세가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시장은 방향은 맞는데 속도 조절은 괜찮은 건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년물은 2%는 일본이 디플레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여준다면 2년물 급등은 정책 정상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시황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드라이브는 귀찮아하지만 또 중국 시황 보는 거는 너무나도 흥미로워하는 중국 시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중국 시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금 빨간불,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일본과는 반대로 빨간불이 상승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성분지수 0.1%대 상승하면서 3,963선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심천 성분지수는 상승폭이 조금 더 높고 0.3%대 상승하면서 13,579선 넘어가고 있습니다. 항생지수까지 보시면 0.1%대 상승하면서 25,818선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중국의 본토 A주 히트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토 A주 히트맵 전부 다 빨간불로 시작을 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먼저 0.4%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또 배터리도 1%대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터리와 관련된 리튬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또 이슈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 설비, 휴대전화 통신 설비인데요. 0.1%대 빠지면서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오늘은 0.3%대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공전자 지금 군, 장비 이쪽이 지금 0.8%대 상승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또 리튬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능원금속, 리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능원금속도 3%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귀금속까지 오늘 2%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혹시 두 분은 이제 새해가 곧 다가오는데 네. 새로운 마음가짐 같은 거 있으실까요? 운동 열심히 하고 물 많이 마시고 물 많이 그래야지라는 생각. 물을 벌컥벌컥 마실 네, 계획인가요? 벌컥벌컥. 저도 운동 열심히 하는 걸로. 건강이 우선 최고인 네. 것 같아요. 이게 사람에서도 참 건강한 관계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 외교도 딱 그런 모습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외교의 무게중심을 다시 맞추고 있는 건데요. 다카이치가 내년 초, 그러니까 3월쯤에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미 정상끼리도 외교라인 전반에서도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서희 캐스터, 도대체 다카이치 총리가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걸까요? 요즘에 계속해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걸 좀 회복하려는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 정확히 새해를 맞히셨습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가 쏘아 올렸던 바로 그 대만 유사시 발언이 이 중국과의 관계를 아직 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새해를 넘기기보다는 미국이랑 먼저 손을 맞춰두자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쯤 중국을 만날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 상황이라 그 전에 일본이 먼저 만나서 자기 입장을 설명해 두려는 거죠. 그럼 일본과 중국의 갈등은 좀처럼 화해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오히려 상황이 더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관계가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자국 여행사들에게 일본행 관광객을 40% 줄이라고 지시했고 공식적으로는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까지 내렸습니다. 이게 말로만 나온 게 아니라 실제 숫자에서도 바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2월만 봐도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의 40%가 취소가 됐고요. 40%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거의 50% 절반까지는 가까우니까요. 아니더라도. 근데 이런 흐름이 내년 1월까지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 1위가 어디일까요? 일본? 지금은 한국?
근데 상위권에 있어요, 둘 다. 어. 사실 태국이라고 합니다, 아, 1위가. 진짜요? 저도 일본일 줄 알았는데 아, 그러네요. 한국이 3위에 있고 2위가 안타깝게 일본. 영국이 10위에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한 9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일본 빠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년 겨울 기준으로는 인기 해외 여행지 10위권에서 이제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완전히 중국과 등을 돌리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고 대화의 문도 닫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근데 포기하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새벽 3시 출근? 새벽 3시 출근이고 나는 여성 총리고 약간 자존감? 자존심, 자존감. 자존심이라고 하면 그게 저게 엄청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괜히. 맞습니다. 이 국가의 명예 그리고 국민의 생명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리 조절을 하고 또 미국과는 공조를 조금 더 단단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일본 이슈 알아봤고요.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즘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리튬이 요즘 여러 곳에 다 사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인기가 많은 만큼 이 가격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할 것 같은데 지금 흐름 어떤가요? 맞습니다. 요즘에 리튬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서 또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논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가 바로 이 리튬입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원가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오르내리면서 배터리 기업의 수익성도 함께 크게 흔들리곤 합니다. 그동안 리튬 시장은 상하이 비철금속 거래소인 SMM이 발표하는 리튬 현물 가격을 사실상 이 가격의 기준으로 사용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 리튬 시장에서 이 기준 가격 자체가 왜곡돼 있다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중국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탄산 리튬 현물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또 선물 시작 가격과는 15%에서 20%까지 괴리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물과 선물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데, 가격 차이 거의 나지 않는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따르는 게 현물이고 또 네. 미래 가격을 따르는 게 선물이잖아요. 리튬 시장에서는 미래의 가격을 따르는 선물 가격이 훨씬 높은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면은 현물과 선물 거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게 혹시 중국만의 구조적 문제일까요? 정말 예리하시네요. 원래는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 네. 지금 중국에서는 좀 구조적인 문제로 이렇게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현물 거래소는 가격을 여러 거래 상황을 보고 평균을 내서 공지가 되곤 하는데 애초에 여기서 뜨는 현물 가격은 평균일 뿐이지 강제성은 없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기업에서 재고떨이로 엄청 싸게 물량을 막 내놨어요.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가격까지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현물 거래소 가격을 보면 좀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기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천재 리튬입니다. 여기 기사에서는 TNT 리튬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기업이고요. 천재 리튬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또 서한을 보냈더라고요. 고객 서한을 통해서 SMM 현물 가격과 또 선물 가격 간의 괴리가 이미 정상적인 영업 리스크를 넘어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현물 거래 정산에서 SMM 가격을 더 이상 기준으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 대신 천재 리튬의 고객은 상하이 선물거래소 배터리급 리튬 가격 그리고 광저우 선물거래소 탄산 리튬 주력 선물 계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천재 리튬이 중국 리튬 언급할 때 많이 봤었던 기업인데요. 점유율도 크고 영향력도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리튬 시장에서 천재 리튬으로 시작을 해서 현물 중심 가격 체제가 흔들릴지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천재 리튬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천재 리튬이 지금 이 소식에 3.8%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업계에서도 이제 가격 리스크가 좀 회복이 되면서 업계 전반이 호황을 맞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과 중국 시황 그리고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주간 주 경제지표 일정도 함께 보시죠. 이번 주말은 박싱데이라 해외 곳곳이 쉬어가지만 중국은 산업이익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월요일에는 일본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지 힌트를 주는 요약 노트를 공개하고요. 화요일에는 우리나라도 성적표를 봤는데 생산이랑 소비가 얼마나 잘 나왔을지가 관건입니다.
수요일부터는 시장이 조금 심심해집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일찌감치 문을 닫고 연말 휴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중국의 PMI 지표라는 새 예보가 나오니까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1월 1일은 말 그대로 올스톱입니다. 전 세계가 새해 첫날을 즐기느라 다 같이 쉬어갑니다. 연휴 끝자락인 금요일에는 미국이 제조업 PMI라는 새해 첫 지표를 던져줄 예정입니다. 연말이라 장이 조금 한산하실 수 있으니 무리한 추격보다는 차분한 새해를 설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특별한 인터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베일리 기포드 자산운용사와 국내 가치투자 명가 신영자산운용이 전망하는 2026년 투자 전략을 이혜진 앵커가 담아왔습니다. 특히 베일리 기포드는 테슬라와 아마존, 엔비디아의 초기 성장 가능성을 알아보고 투자했던 세계적인 통찰력을 지닌 곳인데요. 글로벌 자산 운용사의 깊이 있는 안목이 담긴 인터뷰 풀 버전 영상 지금 바로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따뜻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주식 계좌 열어보기가 겁나시죠? 하루는 폭락하고 또 하루는 반등하고 도대체 이 시장이 어디로 가는 건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우리는 확고하게 낙관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남들이 보지 않던 그 초기에 발굴해서 전설적인 수익을 낸 곳 베일리 기포드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위기 때마다 어떻게 기회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100년 넘게 진짜 성장을 찾아온 영국의 글로벌 운용사 베일리 기포드의 스튜어트 덤바 파트너, 그리고 냉철한 시각으로 신영 자산 운용에서 베일리 기포드 글로벌 그로스 재간접 펀드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황명찬 팀장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특히 스튜어트 덤바 파트너는 이 베일리 기포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신 분으로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멀리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오셨습니다. 저희가 깊은 환영의 인사를 먼저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Welcome to Korea. Thank you. Thank you. It's lovely to be here. Nice to meet you today. Thank you for making the long journey and welcome to Korea. And I can't leave this topic behind us, which is artificial intelligence. Oh, yeah, of course. Yeah, AI has become the storyline of everywhere in the world, and sometimes even before the plot is, written. From Bailey Gifford vantage point, where do you think we actually are in the real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also the development cycle? Yeah. So the first thing I'd say is that any topic that everyone wants to talk about to the exclusion of everything else probably means there are great opportunities elsewhere because everyone's so narrow. Having said that, we don't agree that this is necessarily a bubble in AI. I think some false comparisons are being made to the dot-com bubble of 25 years ago. At that time, there were companies that had nothing more than an idea, and often not very good idea, that were trading on infinite multiples because they didn't even have revenues. This is not the same. The companies that everyone's talking about in AI are pretty highly valued, or they have gone up very sharply in value. But remember, that's on the basis that they either are or likely will be generating enormous revenues and profits from AI, whether as a provider of AI engines or whether by employing some of those engines within their businesses. So if you take something like NVIDIA, which is the most obvious example, and everyone's worried about the bubble, NVIDIA has doubled its earnings every year for 3 years. It's not expensive even relative to its own history. We think it can continue to grow from here. However, maybe it's not the best idea anymore. So actually we've been recycling capital somewhat out of NVIDIA and into other ideas which are less well recognized in the market because we think they likely have more upside from here. But I'm not terribly worried about bubble territory for these stocks. Remember though that in the short run, stock markets are driven by sentiment, not by fact. So it is absolutely possible that we could have a sharp pull down on some of the prices of these companies, but it shouldn't be prolonged
because they have real earnings and real revenues that are underpinning these valuations. I was very surprised that Bailey Gifford invested Amazon, Tesla, Nvidia in early stages. When you evaluate growth potential beyond the financial statements, what matters the most? So you will not find that in financial statements. And that's because the companies that can be hugely successful have to start small. So we have to imagine what they're capable of, not look in their accounts to see what's already happened. And that's such an important distinction. So if you take some of these examples, when we invested in Amazon, so none of this is certain. If it was certain, it would be easy. We'd all be doing it, except you'd be too late. It would be in the price. So the first thing you have to realize that this is about probabilities and scenarios and imagination. It's not a science. So when we look at something like Amazon, when we bought it in 2004, it was a bookseller with potential. But we could see that this could expand to many more categories beyond what they were doing. And we also knew that it had incredibly ambitious long-term management that was quite happy to reinvest in its own business when if it could find great opportunities. Amazon was not a popular investment for at least a decade after that because they didn't make profits. They plowed all their money back into the business. Investors find it hard to deal with that. Right. So part of the common factor here is management and alignment and ambition. Bailey Gifford already found Nvidia and Amazon, Tesla, some that kind of big tech companies. And I was curious, Nvidia still looks very strong to many investors, while Bailey Gifford holds a sizable portion of Nvidia. So do you still think it has a extra upside on Nvidia? Yeah, so we still hold it. We haven't completely sold it. If we didn't think it had upside, or even as much upside as average, then we would have completely sold it. So we still think it's a great company. We think it can double again in maybe the next... Double again? Well, certainly in terms of its revenues and profitability. So yeah, and the share price may well follow that. So we're still optimistic on the case for holding Nvidia, but but we have reduced it a little bit. It's becoming better known. So in Bailey Gifford's recent report, you said our portfolio remains significantly undervalued and we remain strongly optimistic. So how can you say you are finding some opportunities in this volatile market? Yeah, so I think people tend to think of the market as if it's one thing. It's not one thing. It is globally. It's thousands and thousands of companies. It would be very surprising to me if we couldn't find some interesting companies in there which other investors aren't thinking of and aren't particularly aware of. So when I say I'm optimistic for our portfolio, many of the names in our portfolio people have heard of. Some of the names in there people haven't heard of. We're trying to find the household names of tomorrow today, and we can do that. 팀장님, 방금 스튜어트는 사실은 이제 이런 시장의 투자 전략을 조금 더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본다면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내에서 이제 자산을 배분하는 운용력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제 지금의 글로벌 시장 상황, 특히 이제 베일리 기포드 같은 성장주의 이제 전략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실까요? 당연히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글로벌리 저출산이나 저성장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희소성의 프리미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빠르게 구조적 혁신을 이루어가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희소성 프리미엄이 붙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지금은 성장주를 살 타이밍인가? 라는 어떤 질문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환경에서 확실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에 집중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Then why do you believe it's very important to take the risk and responsibility of picking individual companies rather than following the index? So if you buy the index, you will get the good companies and the bad companies. The question is whether you believe you can yourself or you can find a manager who is able to disproportionately find the good ones. I think risk is misunderstood. Risk is not meaningfully outperforming or underperforming an index. Risk is being
invested in the companies that are being disrupted and slowly put out of business. I would suggest to you that not investing in change in the long run is the riskiest thing to do. You don't want to be the person owning the fossil fuel company when the whole economy has electrified. So what feels like risk, because it's different than the index, and some of these companies that have years and years of growth ahead of them, they can be volatile when expectations change. But I would suggest to you that not investing in those companies is risky if you have a 5 to 10 year horizon, because otherwise you're going to get left behind in bits of the economy which will be reflected in the index, but the index is short term. It's not backwards looking, but it doesn't really look very forwards either. Right. I really want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be here with us today and share some insightful ideas together. Oh, thank you. It's been a pleasure to be here. Thank you. 오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눈 만큼 여러분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